한국인 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하는 노동가 세계. 오늘은 나는 무방비다로 만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함께해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나는 무방비다 진행을 맡은 현재순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청취자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국내율 건강감 헌정받아서 컴백 나는 무방비다 3회 방송입니다. 제목을 싱크홀과 직업병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저희들이 2명이서 진행을 하면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고정 게스트인 박종국 건설노조 노안 국장님이 지금 현장에 급한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지금 막 오고 있는 중이라서요. 조금 늦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같이 얘기를 들어볼 손님인데 우리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녹색병원의 작업환경의학 가정의학 전문의를 2개나 갖고 계세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임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우리 임상혁 소장님은 드디어 나는 무방비다를 나오게 됐어요. 예, 저 정말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예,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방송 출연이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이 많이 영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방송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꿈이 개그맨 돼볼까 이런 생각도 감히 했었는데 제가 볼 땐 감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아는데요. 웃기지를 못해서 근데 이제 방송 출연이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맨날 이렇게 3분짜리만 찍어가고 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죠 뉴스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게 잘 됐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저기 김영민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더 재밌습니다. 지금 이외에 3회 방송 만에 다시 컴백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 저 때문에 나오신 거 없으셨어요? 저 때문에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 고등학교 한신대 들어가신 분. 여름 동안에 여기 뭐라고 그러죠? 국가 근로장학생으로 와가지고 일을 했고 저는 그 사이에 딴 일 했죠. 이제 그분 안 해요 이제? 개강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저 고등학교 가출하고 대학 딱 들어왔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 제자로 키우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잠시 잠시 하산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었네요. 제가 2회 방송 때 약간 서운해가지고 오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우리 소장님 소원을 이루셨어요. 오래 하면 됩니다. 네, 나는 무방비다 2012년도 첫 방송해서 지금 만 2년인데 나오신다. 그냥 한번 언제 하냐 그러시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거셨어요? 뭐? 내가? 기억 못 하세요? 예. 청취율이 2배 이상 뛰지 않으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 당연하지. 세상에. 맞죠. 네. 그래서 하기만 하면 난 대박 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얘기를 계속 저한테. 0.1%에서 0.2% 올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주입식으로 세뇌를 시키셨어요, 저를.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재미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전반적인 직업병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볼 건데요. 이따가 집중 토크 시간에요. 그래서 직업병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얘기로 들려주실지 사뭇 궁금합니다. 자, 우리 집중 토크 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2가지 이 컨셉으로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현장 인터뷰, 한 달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 제일 이슈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현장 인터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 토크 하는데요. 오늘 현장 인터뷰, 오늘은 최근에, 구멍 뚫리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차가 가다가 푹푹 빠지고, 일명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그 싱크홀과 관련된, 전문가 모시고,
조금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훈 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얼굴 그냥 평소 뵀다가 네네. 예,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네, 색다르고 그렇죠? 네. 예. 그 나눔 무방비다라고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저는 팬입니다, 팬. 아, 그렇습니까? 네네. 나도 인사해도 돼? 네, 인사하십시오. 예. 예, 임상혁입니다. 한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소장님. 예. 잘 지내시죠? 네네.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뵙게 되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장 반갑습니다. 인터뷰인지 만남인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네. 회장님. 네네. 오늘 연결을 한 이유는 최근 싱크홀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관련해서 좀 들어보려고 연락드렸고요. 그래서 먼저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정의 많이들 이렇게 생각은 하실 텐데 정의하고 최근에 그 발생 원인이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하죠. 네. 어쨌든 제가 지질 전문가는 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좀 참조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이제 지질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인터뷰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지하에 있는 암석이. 네. 이제 물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기존에 이제 동굴이 붕괴돼서 생긴 웅덩이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네네. 오랫동안에 이제 가뭄이 계속되거나 지표면에 있는 지하수 수면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동굴이 집안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붕괴되는 거 이런 거를 싱크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사전적으로 왜 찾아봤냐면 지금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 구멍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싱크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뭘로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이제 돌리네의 한 분류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돌리네라고 하는 학술 용어의 하부 디렉토리 개념의 싱크라고 해서 이게 주방의 싱크대도 이제 여기서 도입된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도심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구멍을 이 돌리네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돌리네는 자연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도시를 만들면서 설계나 시공의 오류에서 생기는 구멍을 이거를 돌리네나 싱크홀이라고 명칭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어원으로 보면 맞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명칭 자체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거죠. 이제 하자구멍, 도심의 하자구멍. 네. 아, 새롭게 명칭을 지어줘야 된다. 네, 하자구멍. 하자구멍. 좀 이상하죠. 하자구멍 이러니까. 근데 명확한 것 같네요. 네, 하자구멍 내지는 하자계구부. 아, 예. 하자계구부 혹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도심 싱크홀 정도로 정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자연적 발생이 아니라 어떤 하자에 의해서 발생된 구멍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내리주셨는데, 그렇죠. 발생 지형이 자주 발생하는 지형이 지금 최근에 싱크홀 사고로 보면 좀 구분이 될 수 있나요? 좀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싱크홀은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물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물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는 암석, 이제 주로 이제 석회암 같은 게 물하고 만나가지고 기존에 이제 동굴이 붕괴돼서 생기는 현상인데 집안이 튼튼하면은 일어날 확률이 적은 거죠. 이런 자연상의 경우에서도. 네네네. 근데 이제 지하수가 빠지면 땅굴 같은 게 이제 천장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게 이제 땅이 꺼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고요. 도심 싱크홀, 이제
하자 구멍. 네. 이거의 주 원인은 이제 불량한 배수 시설이나 네. 연약 지반, 퇴적 지반 뭐 이런 데서 정지 작업이라 그러죠. 네. 이 지반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 이제 주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수 시설 같은 게 노후에서 네. 이제 그런 이제 연약 지반이나 퇴적 지반 이런 것들이 물하고 만나면서 네. 그 지반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최근 이 싱크홀이 그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를 좀 유추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약 지반과 퇴적 지반, 그다음에 석회암 이런 것들이 이제 물과 만나면서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옛날에도 싱크홀은 서울에서 이제 도심 싱크홀 내지 하자구멍은 많이 있어 왔는데 네. 그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진 거였죠. 네. 뭐 우리나라 사고가 뭐 대부분 그렇다시피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문제나 이제 롯데월드 문제로 네. 이게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좀 늘어나면서 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송파구 주변은 네. 롯데월드 건설에 의해서 네. 이러한 그 도심 싱크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고, 뭐 우리 화학물질 사고도 2012년 구미불산 이후에 뭐 한 7배 정도, 예년 평균의 7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 중에 뭐 하나로 얘기했을 때 저희들도 기존에도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 신고가 그렇죠. 많이 안 되고 뭐 그렇죠. 그렇게 돼서 네. 통계로 안 잡힌 네.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요것도 이 싱크홀도 기존에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시면 많이 있었는데 알려지지가 않았고 외부로 그렇죠. 예, 언론을 많이 안 탔고 예. 네. 이게 저기 하자구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자구멍. 네네네. 하자구멍은 이제 건설 현장에 재해처럼 많이 있어 왔던 것이죠, 사실은. 예. 네. 예전부터.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건설 현장 주변에 많다는 것은 뭐 당연하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그 송파구 관련돼서는 뭐 언론에서는 이제 롯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서울시에서 발표한 건 롯데가 아니라 이제 9호선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적인 원인과 이제 뭐 간접적인 원인이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9호선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지하에 대한 구조나 지하 매설물의 구조, 뭐 집안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본다면 네. 롯데월드를 건설한 게 과연 이 싱크홀 발생과 전혀 무관한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롯데가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철저하게 이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죠. 네, 선을 딱 긋는 뭐 것으로. 삼성이 더 대기업이긴 한데 네. 롯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자기 사활을 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뭐랄까요, 언론에 대응을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네. 삼성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작은 거고 롯데는 전체 그 기업의 사활을 건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삼성이 좀 밀리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원인으로 보면 이 개선해야 할 공사 관행이나 뭐 이 제도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이 공사 관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설계를 할 때요. 네. 설계가 너무 부실해요. 설계가 너무 부실하고 설계를 하는 그 기술도 좀 많이 딸리는데 일단 현재는 그 집안의 형태를 고민하거나 이럴 때도 공사 구역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설계를 할 때 집안을 볼링 한다 그러잖아요. 땅을 파서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공사 그 구역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은 뭐 각종 건물, 도로 이런 게 다 그 시설물로 인접돼 있어가지고 간섭을 받는다고요. 서로 간에 서로에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공사 구역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그 향후 뭐 200m, 네. 500m 뭐 이런 것들을 좀 법으로 정해서 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접 지역의 지하 매설물이나 그 집안 상태를 조사한 후에 이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 지금 말씀은 현 제도상으로는 네. 그 공사 구역만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공사하는 쪽에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뭐 환경 영향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예. 그것 자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네. 그 위에 있는 뭐 석촌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뭐 삼성에서도 그렇고 뭐 정밀 구조 점검이나 뭐 보일링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예. 그래서 내 공사 구역만 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발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서울과 같은 특히 대도시는 내 공사 구간뿐만이 아니라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네. 설계를 하는데 포함이 돼야 되고 공사를 또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계측기라 그러잖아요. 계측기. 네. 그런 걸 사실 인접 건물에다 이렇게 달거든요. 네. 이 계측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계측기라는 게 건물에 아주 미세하게 그 흔들리거나 미세하게 넘어가는, 기울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네네. 이걸 좀 뭐 도심 공사를 할 때는 네. 일반 시민들이나 인접 건물에 있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네. 좀 그거를 누구나 봐서 알 수 있도록 좀 그 뭐라 그럴까요? 표시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공사하는 뭐 발주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주처도 그렇고 공사를 직접 하는 그 네. 업체도 자기들 네. 구역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네. 공사를 네. 해야 된다.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뭐 계측기뿐만 네. 아니라 네. 흔히들 감리라고 하죠. 감리. 그러니까 이제 감독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해야만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발주처 및 그 감리 제도 이 책임도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의견은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그 발주처가 모든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네. 그래서 그 현재 발생되는 문제에 이제 근본적인 뭐 처방 이런 것들은 또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설계 시에 주변 이제 집안 현황이나 지하 수위 현황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네.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개발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당장 이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상에 네.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내지는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대상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의 도심 싱크홀 예상 지역을 포함하는 이런 방법들을 발주처에서 뭐 이렇게 뭐랄까 설계나 이런 거에 집어넣어서 네. 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그 근원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네. 이런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적으로는 이 싱크홀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싱크홀 사고와 관련된 것을 산안법상이라는 데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좀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혹시 네. 계속 빵꾸가 나니까 하자 구멍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죠? 지금 상황이 이런 정도면? 네, 좀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뭐 막을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태면 이걸 어떻게 네. 막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막을 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텐데 거의 이제 지하의 위험성을 두고 저희들이 그냥 밟고 산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예, 참으로 걱정입니다. 오늘 시간 뭐 좀 짧게 좀 내주셨는데 어쨌든 이 싱크홀과 관련된 문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특히나 이제 그 서울을 이렇게 보면은
관악산이나 북한산, 도봉산 뭐 이런 데 인접된 데는 발생률이 매우 적어요. 이런 지역은 이제 화강암이나 변성암, 편무암층이기 때문인데요. 좀 딱딱한 거라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도심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송파구나, 서초구나, 강서구, 뭐 이런 데는 그 바위가 있어도 그 석회암이나 석고층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뭐 지하수가 유출될 때나 이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강남인데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도심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동종재해를 재발하는데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체가 없어요, 사실은. 책임 전가하는 뭐 이런 데만 급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이제 싱크홀 발생할 때는 뭐 예상되는 데는 뭐 인공위성까지 동원해갖고 막 계측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것도 안 돼 있고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하 매설물이나 집안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이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정보가 그냥 있고 지금 뭐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하고 이 자료들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싱크홀 문제는 심각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각자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삼풍도 백화점 붕괴 같은 재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체가 누가 되건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이 섬뜩하네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또 대형 도심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울시 전역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매설물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현재 있는 건 빨리 다듬고 다듬어서 더 첨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이나 건설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빨리 오픈을 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시급하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발 밑에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렇죠. 혹시 이 관계 부처가 어딘가요? 핵심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단은 뭐 국토교통부가 주된 책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오늘 사무실이신데 추석 연휴 전날 이렇게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기훈 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님으로부터 싱크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짧았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소장님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아셨나요, 싱크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지금 언론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그 대응 때문에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아기 물티슈. 아기 물티슈요? 무슨 얘기인가요? 언론에서 어디 잘못되셨나요? 아니, 언론에서 이제 아기 물티슈의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발암물질 국민행동이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한테 가는 거는 우리 같은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정정하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지키자. 그랬더니 지금 언론사에서, 언론사 이름 말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법적 책임까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2차 자료를 내면서 제 이름 실명이 언급되면서 황당하다라고 표현까지 해가면서 기사를 썼다고 그래서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계속 카톡으로 막 날라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거 보느라고요. 싱크홀이, 지금 제 머리가 싱크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가요? 언론에서 아기 물티슈에 위험한 물질이 있다 이랬는데 예. 이제 그 언론에서 언론에서 밝힌 것처럼 위험하진 않다. 예,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예, 그렇지 않다 아니라 성명 보도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뭐로 거는 건가요? 명예훼손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다시 반박하는 다시 2차 자료를 내면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황당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 진짜 황당합니다.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만을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물티슈 업자한테 우리 집 애는 다 컸어요. 옛날부터 물티슈가 좀 위험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했죠.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물티슈에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해요. 여기도 알 권리 문제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정부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씩 빵빵빵빵 터지면 사람들은 확 감정에 쏠려서 제대로 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올바른 그 유해화학물질을 줄이고 없애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대응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싱크홀도 금방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선차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지금 알 권리다.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도대체 이 지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가 흐르는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이셨는데, 아기 물티슈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도 오늘 그 나는 무방비다 광고 말고 처음으로 광고 하나를 내보낼 건데요. 그 광고 얘기 좀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 저번 2회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라고, 우리나라의 그 화학사고가 워낙 많이 지금 최근 들어서 2012년 구미 불산 이후에 많이 일어나서 이 화학사고를 예방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라고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동네 위험지도, 우리 주변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있으며 그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게 선결적인 조건이 완성이 돼야 화학물질 사고 예방도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위험지도를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쉽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진행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도 섭외가 되고 지금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중순 말쯤이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내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유해한 화학물질 정보를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제작을 위한, 제작비가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 제작을 위한 효설 펀치, 후원함을 만들고 모금 운동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후원 멘트 김용면 PD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몽준이에요.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이름이 이렇게 기냐? 하여튼 이 네트워크가 어린이집, 학교 등 우리 주변 유해 화학물질 위험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대요. 10월 중에 무료로 보급한다고 하는데,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전국 사업장 화학물질 위험정보 청구 소송, 이렇게 기냐 자꾸 이렇게 짜증나게 이런 청구 소송을 진행한대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셜 펀치 후원함을 개설하고 후원 모금 운동 진행하거든요. 후원을 원하는 청취자분들은 검색창에 소셜 펀치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내가 한꺼번에 해줄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이들 해주세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저희가 700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3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뭐야!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확인해본 결과, 한 분이, 100만 원을. 진짜로? 네. 그래서, 그래갖고, 진짜 지금 정몽준 전 의원이 하신 거 아닐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130만 원이 돈이냐? 저희는 그것을 감지덕지예요. 대단하시네. 근데 감사할 일이네. 그러니까 보니까 100만 원을 내셨는데 근데 뭐 이거 혹시 내신 분이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집사람이 좀 이게 땡철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들떠 있으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거 하다가 영자 잘못 눌러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애끼 뭐 이랬는데 예, 농담이고요. 하여튼 뭐 해주신 분 혹시 들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700만 원 모아지면 아주 재밌고 유익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요. 우리 건설로저 박정국 국장님이 그 현장 사고가 있고 언론이 와서 지금 뭐 취재를 하는데 거기를 계속 그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건설 현장 사고가 많아서 오늘 이 방송 시간을 못 맞추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오시는 대로 같이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식으로 나는 무방비에다의 꽃이죠. 이제 꽃이 되고 있어요. 집중 토크 시간. 저번 2회 방송 때는 노동자 쓰러지다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 각종 그 업무, 노동일 이런 것을 소개한 책자인데요. 그래서 그 책을 직접 쓰신 우리 희정 작가라고 하는 기록 노동자가 나오셔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무방비다에서 요 판매 부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좀 많은 홍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2,000부도 안 나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책이 직접 다 발로 뛰시면서 쓴 책이라서요. 2년간에 걸쳐서 쓰신 책이라서 많이들 알려야 된다 그래서 좀 뭐 민주노총이나 그다음에 진보교육감 그 분들한테도 좀 홍보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들 뭐 공문은 보내곤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판매 부수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하여튼 많이 판매 부수가 늘길 바라면서 오늘 집중 토크 이제 3회 집중 토크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직업병 완전 정복. 우리 초 교수님 마음에 드시나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직업병이라고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딱 첫 느낌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직업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 오늘 또 임상혁 선생님과 함께 소장님과 함께 듣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하시면서 정식으로 소개 한번 더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임상혁입니다. 노동자의 건강 안전 위해서 20년 정도 활동했네요. 많이 활동했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언론한테도 욕 먹고요. 이쪽 저쪽에서 욕을 많이 드세요. 그죠? 저요? 네, 정부에서 제일 욕 많이 먹죠. 네. 자, 보다 보니까 두 개의 전문의를 갖고 계세요. 네. 작업환경의학하고 직업환경의학. 직업환경의학. 이게 예전에 이제 산업의학이었죠. 그리고 가정의학. 어느 걸 먼저 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정의학 궁금하잖아요. 직업환경의학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가정의학 하고 나서 이제 직업환경의학 생겼으니까 딴 거고요. 제가 아까 직업병 완전 정복이 왜 마음에 안 드냐. 첫 번째 이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게 직업병을 갖다 없애자 이런 내용은 아닐 거고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 표준정과 완전 정복 그렇듯이 직업병을 완전히 잘 알자. 그런데 실은요. 이해하자 이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노동자들은 직업병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누가 알아야 되냐면요. 네. 의사가 알면 돼요. 시스템이 알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자는 내가 직업병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질병으로 왔는지 네. 모르고 왔는데 네. 거기는 의사가 너 당연히 직업병이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 시스템이어야 된다. 당연하죠. 노동자가 지금 그렇지 않죠. 개뿔 무슨 그렇게 지금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죠. 의사가 직업병이 뭔지 몰라요. 네. 모르니까 물어볼 수가 없지. 그렇죠. 네. 그럼 뭐 계신 의사협회나 뭐 인이협 있잖아요. 인이협이요? 네. 이런 데서 좀 어떻게 예, 제가 일당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낄 수는 없고요. 아, 인이협 소속이시죠? 그럼요. 네. 인이협의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으신 것도 많군요. 그럼요. 뭐 이런 사람들 왜 쓸데없이 직장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청취자분들은 우리 그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관계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그냥 일반 대중, 일반 그런 청취자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국민 라디오가. 그래서 직업병이란 이거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기 쉽게는 설명할 건데요. 네. 조금 내용은 깊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이제 도대체 직업병이란 딱 이러면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로. 뭐에 의해서 나누냐? 목적에 의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에서. 어느 목적? 직업병이라고 진단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요. 직업병이라는 게 진단을 했어요. 그냥 직업병이라고 진단 안 해도 되는데. 그 어떤 목적으로 직업병을 진단할까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아니,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잖아. 일하다가 다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하여튼간 뭔가 다른 보상, 건강보험과도 좀 더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산재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 있을까요? 산재보험 처리.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일에서 다쳤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인 실수로 내 잘못에 의해서 다친 게 아니라 난 열심히 일하다 다쳤다. 이런 면에서 뭐 명예회복? 이런 거? 산재로 인정받으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하여튼 정답은 아니고 하나는 이제 너무 묻지 마세요. 하나는 또 다른 직업병의 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또 다른 하나는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예방하기 위해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을 받는 기준과 예방을 하는 직업병이 좀 달라요. 예방을 하는 거는요. 위한 직업병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야 네가 본 직업병 환자 같은 사람들 다 써봐. 다 보내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건강보험에 들어가서 직종별, 업종별로 분리해서 어느 질병이 많은지 이렇게 보고서 이게 직업병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보상을 산재보험으로 되려고 하면 좀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예, 엄격해집니다. 왜 엄격해질까요? 그냥 다 해주면 안 되니까. 왜? 이러다 다친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산재보험이랑 건강보험이랑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안해. 자꾸 대답 못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물어봐서. 왜 자꾸 물어요? 정말. 예, 알겠습니다. 자,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요. 듣는 사람이 놀랄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산재보험하고 건강보험의 차이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일하다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일자리로 보내는, 다시 그 일을 하게끔 보내는 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은. 그러니까 어때?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겁니다. 최선의 치료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노동자가 복귀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치료를 하는 거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산재보험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산재보험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럼 건강보험 뭐냐? 적정하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걱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재보험에는 적용이 되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가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거반 차이가 없지만. 그래서 산재보험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외국에서는 훨씬 높죠. 산재보험이.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면 유럽에서의 건강보험의 수준은 상당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의 60%를 주니까요. 산재보험의 수준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다. 우리는 어떠냐? 산재보험 수준이 떨어지는데 건강보험 수준은 저 발바닥까지 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다. 예,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산재보험을 개선하자, 개혁하자, 바꾸자라는 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산재보험이 최고의 보험.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복직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 복직률이 몇 %? 거의 뭐 바닥 아닙니까? 10몇 %? 아니, 한 30% 정도 됩니다. 35% 정도. 원직자 복률. 예, 원직 복직이. 예, 그 정도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직업병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산재보험에서의 또 특징이? 뭔데요? 산재보험의 운영을 누가 하냐면 운영의 주체가 누굴 것 같아요? 산재보험의 운영의 주체. 우리나라에는 산재보험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어디서 할까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산재보험조합에서 해요. 그리고 똑같죠. 뭐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이랑 하는 일이. 그런데 그 산재보험조합의 구성이 달라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노동자가 당연히 주체가 되고.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자가 당연히 주체가 되고 그 다음이 더 재밌어. 사용주는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주체로 인정돼요. 누가 제일 중심이에요? 산재보험의 중심이. 노동자는 당연히 주체가 되고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주체로 인정돼. 이 산재보험의 주체는 누굴까요? 노동자들이죠. 이 산재보험의 주체는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이 자기 보험료, 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외국은? 그렇죠. 노동자가 운영을 한다고요? 그럼요. 물론 사업주에서 추천한 사업주 쪽에서의 전문가들도 당연히 참여하죠. 그래서 결국 노사가 같이 운영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주체는 우리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무슨 TF 꾸리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끌어가요? 그게 틀리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돈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하게 되잖아요. 인력 많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개선하자 그러면 주로 회사 쪽 애들이 돈 내고 이렇게 사측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하잖아요.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 원직 복직을 해야 되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 노동자들을 병들게 하는지 이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서 만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서비스로 복직을 해주고 만약에 복직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최선의 서비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한 거예요. 외국은? 외국은. 우리나라 말고. 자꾸만. 물어보는. 외국은. 참.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국적을 잘 안 밝혔네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산재보험이에요. 원래 그런데. 예, 원래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맞죠? 보험료가 많이 들어요. 기업에서는 돈 내고 싶어 하지 않죠. 많잖아. 맞잖아. 그래서 이제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것부터 맨 처음에 인정이 됐냐면 확실한 거. 100% 확실한 거. 누구도 뭐라 못하는 거. 그게 뭐예요? 대부분 중독이죠. 중독. 뭐 유기용제 중독, 무슨 중독. 뭐 그거보다 더 먼저는 진폐. 난청. 소음성 난청.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인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직업병. 우리가 이걸 바로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병이라고 그래요. 전통적인 의미.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들이 생겨나가고 또 의료 서비스들이 발달돼 나가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노동 현장에서만 생긴 것과 100% 생긴 것과 아리까리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직업병인지 아닌지. 예. 옛날에는 거의 100%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예를 들면 저기 가서 뭐 테니스 치다가 걸린 병 아니야? 얘 테니스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면 얘는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으면서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병들이 있어요. 그걸 업무 관련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직업병이라고 하면 직업 관련성 질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인정되기 시작됐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근육계 질환과 과로사라고 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죠. 예. 그래서 실은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유럽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정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없다고요? 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유럽에는 없죠. 예. 그거는 뭐 이거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그러니까 건강보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성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돼 있어서 조합은 사회보장성이 잘 돼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보험은요 산재보험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건강보험 나중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산재보험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예방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지네들이 예방을 다 해요. 그 돈으로 보험료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확실한 거. 그러다가 이제 90%, 80%, 70% 확실한 거. 뇌심혈관계 질환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근데 이런 판단이 과학적 판단이냐? 아니죠. 경제적, 사회적 판단. 우리는 돈 아껴서 예방해야 돼. 야, 이거는 그냥 건강보험을 해. 우리 이것까지는 하지 말자.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노동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노동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물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나본 외국의 산재 노동자들 역시 똑같습니다. 산재보험 하고 싶어서. 목이 맸어요. 건강보험보다. 왜? 20% 더 주죠? 건강보험은 뭐 6개월인가 1년밖에는 못 쉬는데 이거는 뭐 주야장창 뭐 쉴 수도 있고 뭐 치료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직업병이라는 거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 그 다음에 그 노동자의 사회적인 힘의 균형 이런 거에 따라서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축소되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뭐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직업,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직업, 직업에서 자기가 노동을 하다가 걸리는 병을 직업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건 뭐 제일 간단한 거죠. 아니 여기 듣는 사람들은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많이 안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100%가 다 인정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는 100%인데 어떤 거는 아리까리한 것들이 생긴다. 그건 아니고요. 100%라고 하는 거는 A 때문에 B가 왔다. 100%.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게 이제 100%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전통적인 직업병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뭐 한 50%. 그러면은 아니 이게 지금 뭐 얘기가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되는 거죠. 하기 위해서 그 직업병 종류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산재법 말씀하셨으니까 산재법상 인정되고 있는 뭐 직업병 종류? 이제 우리 현실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런데 우리 현실은 좀 어떠냐? 그 산재보험 운영 주체가 노동자가 전혀 아니죠. 그죠? 노동자가 참여는 하나요? 운영에. 이제 산재보험위원회에 뭐 노동조합에서 간부들이 참여하는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그냥 뭐 들러리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참여한다고 볼 수가 참여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건 들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실은 이제 주체성도 떨어진다는 것 하나인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완전하게 현장에 복직시키려고 하는 보험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뭐 그렇게 됐으면 비율이 그렇게 적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 진정성들이 그런 문제들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로복지공단이죠.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하는 건 있습니다. 보험료를 아끼는 것. 그렇죠. 보험료를 아끼는 것. 근로복지공단이 흑자 기업 아닙니까? 얼마예요? 몇 조 흑자를 낸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진짜로요? 모르세요? 몰라. 세상에. 전문가님이 그런 걸 모르시면 제가 돈에는 좀 약해가지고. 돈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흑자 내갖고 예전에 그 직원들이 카지노 가서 빠찡거하고 그래갖고 걸려갖고 난리 나고 그러고 모르세요? 아니 근로복지공단이 좋은 공단이 흑자 나면 직원들한테 돈을 많이 줘요? 그거 가지고 흑자는 돈으로 빠찍고 강릉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 전국 감사 들어가서 막 모르세요? 아니, 나 몰라. 근데 2012년 우리 나눔 부방비다 첫 회 방송이 그거였어요. 아니, 근데 근로복지공단이 돈이 많으면 그걸 직원들한테 막 나눠줘. 그건 모르죠. 상여금. 거기서 빠찡코 하라고? 성과금. 진짜로? 네. 빠찡코 하라고 줬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갔겠죠. 굉장히 많이 줬나 보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한테는 참 좋은 직장일 수 있겠네. 나 해주시니까. 이게 웃기려고 했는데 잘 안 웃겨지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직업병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다는 것 하나,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주체성도 없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기능들을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런 배경에서 직업병을 벌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직업병 종류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직업병 종류를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외국에서 나오는 직업병의 종류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직업병이 문제된 게 소음성 난청과 진폐예요. 우리나라 그때는 산업이 뭐가밖에 없었어. 광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폐는 당연한 거고 워낙 안 좋은 곳이에요. 워낙 안 좋은 곳. 정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폐는 지금도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커다란 문제가 하나 터진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그게 바로 문송면의 사망입니다. 1988년 그리고 연이은 원진내연 투쟁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를 확 바꿨죠. 그 직업병의 종류 이런 진단 이런 체계가 완전히 그때 다 바뀌고 시스템도 다 만들어지고 그랬던 거죠. 88년 올림픽이 있었던 해. 예, 그렇죠. 그때 수은 중독이 어디 있었고 이氧화탄소 중독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는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언론에 무슨 중독 계속 나왔습니다. 그게 한 91년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많은 중금속과 유기용제 이런 중독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이건 100%예요. 100%짜리. 이거 써서 이거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도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떤 게 포인트냐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힘이 노동자들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88년이 어떤 때예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 87, 88 대투쟁들이 있었고 87년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랬었죠.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그때 의과대학교 본과생이었는데 나이 좀 먹었죠. 그래도.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무슨 원진내연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2,000명 정도 모여요. 네. 대학생들 잠시만요. 그 얘기 말씀하시기 전에. 알았어. 전류 공무. 아니 문성면과 이게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확히 잘 몰라요. 모르나? 그렇죠. 모르죠. 이제 저희들이 좀 아는 분들이야 이렇게 얘기 드리면 문성면 군과 원진내의원 투쟁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자세한 게 아니도 이 뭐라 그러죠? 사건 개요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듣는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시거든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김영민 선생님 모르세요? 문성면. 어머 세상에 진짜 여기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겠습니다. 천천히. 자, 진폐와 소음성 난청은 광산 노동자들 때문에 196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밖에 나머지 직업병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1988년 네, 문성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전의 역사를 보면 84년인가요? 전두환 정권 들어선 게 굉장히 포괄적인 정권이었죠. 그 반대로 우리 이른바 말하는 사회운동권 세력은 점점 그 폭정에 견디지 못하고 힘을 길러가는 시기였고 그게 87년 88년에 터진 거예요. 분출한 거고 정말 사회적인 기운이 굉장히 왕성했었던 시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보건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민주단체들이 만들어졌죠.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민주적인 단체들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87년, 88년에 이렇게 쭉 만들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터졌냐면 바로 문성면이 수은 중독으로 진단됐던 때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그런 직업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없었죠. 15세에 문성면 군이 3개월 정도 일했다고 했던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바로 수은 온도계를 만들던 공장에 들어가서 3개월 일하지 않고 한 달 정도. 그래서 수은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에 형광등도 만들고 체온계도 만들고 온도계도 만들고 그러던 협성기공이라고 옛날에 그 영등포 지금 제가 당산동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공장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은 중독이란 문제가 터진 거죠.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직업병이라고 하는 인식이.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인식은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면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실은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 수 있는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하다못해 드라마까지 시작되는 정도로 송무현이의 겨울형이라고 그걸 보고 나서 먼진내 의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 원진내 의원 분들이 그걸 봤죠. 봤다며. 봐서 직접. 그래서 나도 직업병이 아닐까. 여기는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집단적으로 굉장히 그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직업병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이런 또 민주 세력이랑 이런 사회운동 에 상의하고 그래서 또 문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 원진내 의원은 일명 뭐 라일론 그런 라일론은 아니고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의류. 아까 내가 얘기할게. 이게 이제 레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온. 레이온은 인견. 그래서 가짜 비단. 가짜 비단, 진짜 비단 말고 그거 만드는 회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합니다. 하여튼간 뭐 더 설명드리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중독의 문제가 쫙 퍼진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조 건설운동과 안전보건, 특히 중독의 운동이 같이 이제 결합돼서 맞물려가는 거예요. 결합돼서 맞물려가는. 그래서 모든 신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중독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화학물질별, 유용제별 이제 그것에 의한 직업병 얘기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게 이제 옛날엔 전자업체. 그런 그 1990년대 초반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쯤 되면서 조선업, 자동차업의 건강 문제로 바뀌게 돼요. 조선업과 자동차의 문제로 바뀌게 돼요. 물론 첫 번째는 대부분 중독의 문제였죠. 그런데 조선소나 자동차에 가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육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특징적으로 뭐라 그럴까 어떤 물질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골격계 질환. 그렇죠. 물질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그 노동의 조건 속에서 오게 되는 거죠. 나쁜 자세로 일하는 것. 한 번만 일하면 되는데 반복적으로 일하는 것. 반복이라는 의미는 장시간 노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근골격계 질환이 그러니까 법제화되면서 이제 병명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죠. 그전에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병명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90몇 년도에 제정이 됐나요, 이게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육계 질환을 맨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경경환 장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1960년부터 이런 질병이 있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990년, 80년 말, 90년 때부터 왜냐하면 미국은 또 접근이 굉장히 간단해요. 뭐 산재가 얼마, 그냥 산재보험도 없는 나라 아니야. 산재가 어떻다.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아프다고 직장을 안 나와. 결근을 해. 그리고 뭘 좀 가르쳐 놓으려고 그러면 힘들다고 그만둬.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래서 근육계 질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손실이 엄청나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대기업에서도 특히 자동차에서나 이런 데서 막 현장도 개선하고 막 치료도 해주고 뭐 산재 그러니까 민간 산재보험 이런 데서 치료도 다 해주고 뭐 이러면서 환자 수가 확 뭐 몇십만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미국의 영향도 굉장히 컸죠. 유럽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근육계 질환 이거 직업병으로 인정해주면 우리 곤란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왜? 우리 예방해야 되는데 그냥 건강보험에서 치료하라 그래. 근데 노동자들이 말을 안 들어. 막 소송도 하고 그래.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러면 그냥 인정해주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그 뒤에 이제 직업병으로 자리 잡게 됐죠. 한국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차, 조선 같이 힘들게 근육계 반복 작업을 하는 대부분적인 거기에 장시간 노동에 현장은 엉망인 그런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금속노조가 주되게 집단 요양 투쟁을 하면서 좀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게 형식은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우리 과정이라는 게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의 힘이 셌던 거죠. 인정이 되니까요. 뇌심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뇌심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고 장시간 노동이 워낙 많은 거고 업무량들이 워낙 많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이 근골격계 질환을 일명 골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전에, 그죠? 예전에 많이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얘기 말씀하셨던, 아이고, 골병이야. 이게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병명으로 되면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일반 청취자분들이.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실은 이제 직업병 인정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거기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재로 인정하는 직업병 종류 중에 이제 초창기에 직업병으로 인정됐던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병, 진폐하고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병에서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사회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좀 힘이 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까지 직업병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넓어진 거죠. 규정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 이제 그런 게 직업병인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시민들이 자기가 아파도 이게 직업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 직업병 종류로 보면 적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직업병일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의로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직업병 이런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혹시? 예, 이제 이것도 직업병이다. 이제 모르고 있는 직업병은 아니고요. 요즘 좀 핫하죠. 요즘이 좀 핫해요. 요즘이 좀 핫한데 뭐냐면 정신질환. 정신질환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살을 해도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요. 거죠? 당연하죠. 자해를 해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사회가 제조업 중심이었어요. 제조업 중심이었고, 이제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구조가 하나 있는 거고요.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요. 또 이 서비스 산업이 그러면 그게 만만한 거냐? 그렇지 않고 굉장한 장시간 노동들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장시간 노동들을 하게 되고 굉장히 높은 노동 강도 업무량들이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뭐라 그러나 이게 좀 천박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실은 서비스 노동자들을 갖다 홀대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병이 많아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신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신질환. 정신질환이라고 한다면 우울증,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내가 어떤 충격을 꽉 받았어. 예를 들면, 제가 만났던 그런 정신질환 사람은 어떤 분이 있냐면요, 호텔에서 이렇게 뭘 하는 사람, 청소. 호텔리? 호텔리요? 그런 말도 아세요? 네. 근데 이거 참 이런 걸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김용민 PD님이 편집해 주시기 때문에요. 정신질환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게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요. 자기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호텔에 있는 사람이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요? 추워서. 왜요? 그 새끼 왜? 그냥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걸 이제 급성 스트레스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쌍용 자동차. 쌍차 노동자들, 옥새 투쟁. 그 하면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급성, 단기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대표적인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만성적으로 계속 노출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같이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그걸 1년 내. 미치겠다. 그러다가 정말 우울증이 와요. 아니면 그 현장에만 가면 내가 일하는 작업팀에 가면 가슴이 뛰어. 두근두근하고 식은땀이 확 나고. 공황장애? 이런 공황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불안장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어떠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옆에서 예를 들면 개콘의 억수루가 억수루. 그거 껌값이야. 근데도 안 웃고 우울한 사람이 있어. 이거는 실은 뭐에 반응돼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우울증이어도. 그건 따로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나요? 근데 잠깐 이거는 이제 주요 우울증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공황 장애, 무슨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치해 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반응해서 나타난 정신병에서 억수로가 막 웃기는데도 안 웃는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알겠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뭐래요? 자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비스업에서의 그런 건강 장애들이 자꾸 이제 주목받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인 영향들이 커지고 또 일반 시민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이 인정이 되나요? 많이 이제 시작했다니까. 이제 시작인데 뭘 인정을. 누가 시작해요? 이제 노동자들이 내가 이런 게 일하다가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산재법상으로는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질환의 인정 기준은 없어요. 없어요. 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인정 기준도 없겠죠. 그런데 인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직업병으로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청을 해도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제가 이제 공무원들은 또 다른 인정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산재범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다른 건 아니고 산재범과 그대로 쓰는데 공무원들 정신질환이 많아서 인정 기준 만들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정 기준을 만들면 그 재판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공단이 재판에서 계속 진대요. 그래서 인정기준을 만들자 그랬더니 이제 만들면 뭐하냐. 자살자는 높아진다. 만들지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지금 막 얘기들이 오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들면 자살자가 높아지다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도 몰라.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앞뒤 안 맞는 만들면 자살자가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만들 수 없다 이런 논리인가요 지금? 네. 그래서 안 만들겠다. 하여튼간 이제 그렇게 이제 제조업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일 걱정은 뭐냐면요. 제일 걱정은 직업성 암 환자들입니다. 직업성 암 환자. 왜 걱정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암 환자가 외국에서 인정되는 암 환자의 한 100분의 1? 뭐 하여튼 그 정도 수준? 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제 통계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0.04%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하여튼간 외국에서 보면 100분의 1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실은 걱정이 돼요. 직업성 암 문제가 우리나라 역시 암 환자는 있어요. 직업성 암 환자는 분명히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산재 보험에 적용돼서 인정돼서 뭐 현장에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노후를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받는 산재 보험의 직업병 인정 기준에 인정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회의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10분의 1인데 예를 들면 100분의 1이라고 합시다. 100분의 1인데 이거를 10분의 1까지 올릴 수 있겠냐. 그건 회의감이 있어요. 직업병 암 환자는 똑같이 있을 텐데. 이게 인정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인정이 안 되면은 그건 직업성 암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는요. 잠깐. 그게 암인데 직업성 암으로는 인정이 별로 0.01%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직업성 암은요. 승인율이 낮아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승인율이 낮아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예.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건수가 적어서 인정이 안 된다? 아니, 뭐 인정이 되건 안 되건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직업병 건수, 암 환자 건수가 왜 적냐? 봤더니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수가 적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하면 그나마 좀 올라갈 텐데 신청을 많이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왜?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암이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제일 많이 암으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암이 내가 일하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르신 돌아가시면 술 그만 드시지, 담배 그만 피지, 그럴 줄 알았다는 둥, 술, 담배 다 안 하시면은, 거봐라, 선조 때, 위에 계신 분 누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단다, 그 암으로, 유전적 요인으로. 그렇게 하지 무슨 직업을 가지셨는지 이런 걸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면 너무 이렇게 불호도 하고, 너무 폭넓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직업병을 다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폐암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암 환자들의 평균 나이를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은 65세에서 70세. 우리나라는 55세, 좀 안 되게. 왜 이 차이는 뭘까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어렵나? 되게 쉬운데. 말씀을 해보세요. 되게 쉽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빨리 암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요? 그런 통계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편하게 가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이 빨리 발생하네. 뭐야? 노출이 많이 되나? 그런 거잖아.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걸리는 암은 성질이 급해서 한국이 빨리니까 암도 빨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뭘까?
그거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이 많이 되나요? 그런 거. 최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그런 거이면 좋겠는데. 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는 60대 넘은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60대 넘은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안 해서 예. 직업성 신청조차 안 하니까 예. 예. 암으로도 인정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통계로 안 잡히니까 좋다. 그러니까 절마지. 60세 넘은 사람들은 왜 신청을 안 할까요? 퇴직해서. 간단해요. 아까랑 비슷한 거죠. 암으로만 보면. 그래, 예. 퇴직해서. 예. 그런데 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아까 내가 유럽의 산재보험은 누가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노동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노동자가 주도하고 회사에서 참여하는, 돈을 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지네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퇴직한 노동자가 조합원인 거예요. 산별노조에 화삼의 국장이시죠. 화삼 산별노조는 그 퇴직한 노동자들이 조합원인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거봐. 그렇지 않아. 나는 노동자가 주도하는데 노동자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업상함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주도를 하면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다. 당연하죠. 문제를 모든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요구하고 뭐하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고요.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잖아요. 요구만 하는 거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산재보험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주체인 노동자들이 또 나서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송면에서부터 진폐서부터 우리나라의 직업병 역사들이 되는 거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업병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암 환자들을 찾기 해야죠. 암 환자 찾기 해서 많이 신청을 하게.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아시다시피 나이 먹어서 생겨요. 젊어서 생기면 잘 인정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이 먹어서 생겨. 쉽게 얘기하면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한참 지난 후에. 그렇죠. 잠복 기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왜 유럽이나 일본은 65세에서 70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퇴직한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퇴직자들을 추적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직업성 암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된다. 최근에 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뭐 암 환자 찾기 뭐 이런 걸 하고 또 산재 신청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그 나아지는 면이 있지만 얼마큼 낮았냐면 1% 만점에 1% 많이 부족하다. 엄청 많이 부족하죠. 그건 뭐 제가 뭐 누굴 비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근데 본인도 우리들 다 느낄 거예요. 1%밖에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직업병들이 앞으로 또 나타나게 될까요? 이거는 이 직업병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총대를 맺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말했던 직업병들은 지금까지 직업병들은 전부 다 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데들이 먼저 하는 짓거리를 보고 우리가 따라한 거거든. 따라한 거거든.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못하는 직업병들이 있어요. 뭔가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몫이다. 이런 겁니다. 반도체, 그건 맞죠. 반도체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에 주로 되니까 뭐 거기서 나는 직업병. 그거는 정말 그런데 그거 아니라 뭐 그것도 맞겠지만 그건 작은 거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생 가능한 직업병.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직업병뿐만 아니라 재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외국에서는 관심 없어요. 왜 없잖아. 비정규직이. 간접 고용 뭐 이런 거 없어. 사내 하도급 뭐 이런 거 없고.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외국의 유명한 잡지나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에서 죄송하긴 하지만 유명한 저널 학술 잡지에 그 굉장히 실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의
한국의 산해청 이런 거 논문 쓰잖아요. 그러면 1년도 안 기는 게 뭐야? 한 달 만에 통과야. 그래가지고 바로 실려. 상도 주고 막 그래. 왜? 없으니까. 드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해야 돼.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노동자들이. 네. 어쩔 수 없어. 역사가 그래. 노동자들이 하는 건. 해야 되는데 지금 해요? 물어보는 거야. 화섬에서. 자꾸 나한테 묻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자꾸 나한테 묻어. 있는 사실을 얘기해봐. 나오셔갖고 자꾸 이거 묻지 마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라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하진 않겠죠. 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면 안 하지는 않은데 양이 너무 또 적겠죠. 1%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직업병에서도 이제 말씀은 이제 통상적인 일반적으로 알려진 직업병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비정규직 양산되면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의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된다.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이 직업병의 문제에서도 그것이 좀 시급하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직업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찾아서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시간상. 벌써요? 네. 나 또 얘기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하면 안 돼요? 예. 재미없어요. 재미없었어? 직업병 큰일 났어 이제. 직업병 인정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직업병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꼭 알아야 될 거. 예,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알아야 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알 권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아무것도 몰라야 돼. 모르고 그냥 병원 가면 알려주면 의사가 돼.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데 우리나라 그게 안 되니까. 지가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을 알아야 돼요. 사용하는 물질. 어떤 물질인지. 근데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걸 알아야 돼. 말이 안 되지. 세상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재 직업병 심사하러 들어갔는데 회사에서는 이런 물질을 갖다가 10년 정도밖에 보관을 안 해요. 5년인가 10년인가. 그렇죠. 네,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중독에 대한 문제들을 하려면 우선 물질을 알아야 된다. 자기가 쓰는 물질을. 두 번째, 근육계질환은 물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일을 몇 년을 했는데 어떤 자세로, 어떠한 자세로, 얼마나 반복해서, 무슨 힘든 일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자세가 안 좋고 이걸 하루에 몇 번씩이나 했고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를 잘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잘못된 기술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어깨가 아픈데 내가 맨날 쪼그리고 앉아서 일했어요. 이거 아니거든. 팔을 갖다가 하늘로 망치에다가 망치질을 했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망치질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고요. 세 번째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요. 그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 시간. 자신의 노동 시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억압과 압박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결근을 했다든지 회사를 정근시켰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직업병 인정을 잘 받으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상태에서는 의사가 어떻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걸 그게 예. 그 좋은 의사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 녹색병원에 직업건강의학과 오시면 아주 본인이 일하는 녹색병원에 오시면 예, 확실하다. 저는 저 말고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건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 지방에 계신 분들 안다니까. 예, 다 옵니다. 다 와요. 예, 다 와요. 제주도에 계신 분들 비행기 타고 왔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병원 PR을 하고 PR 아니라니까. 정말. 야, 이게 왜 PR이? 알겠습니다. 저 변명하시려면 다음 방송에 나와서 또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하여튼 길게 하셨는데 우리가 1시간 우리 소장님께서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시는데 1시간 반 훌쩍 흘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우선은 제 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재미없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은 청취율 2배 확장, 이렇게 공약을 내서 왔는데, 혹시 듣는 분들은요, 주위 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했던 것들은 직업병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들이 관심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실은 그런 얘기들, 노동자들의 힘들이 만들어져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되고 넓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웃기려고 재미있게도 했는데 옆에서 웃어주지도 않고요. 뭐가 웃긴 게 있어요? 웃기죠. 이 정도면 웃긴 거야. 내가 이거 거의 시간 없어요. 지금 왔거든요. 저희 우리 고정 게스트 박정국 건설 노한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하면 돼요? 네, 지금 인사하고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현장은 어떻게 됐나요? 다 수습이 됐어요? 네? 예, 건설 현장 가서 수습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만악의 근원이죠. 네. 저희 건설 노조가 앞장서서 산업재해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항상 앞장서시는 바람에 오늘 이 녹음 시간 거의 끝날 쯤에 지금 오셨네요. 현장 안에 몰래 들어가서 좀 기자분하고 취재하다가 걸려가지고 감금돼가지고 겨우 탈출해서 지금 회사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짜로? 네. 뻥치지 말고. 진짜입니다. 진짜요? 경찰도 출동하고 난리 났었어요. 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오늘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좋은 말씀 또 준비도 하고 계셨었는데 싱크홀 관련돼서도 싱크홀도 직접 섭외를 하셨거든요. 할 얘기도 많았는데. 할 얘기도 많으셨는데 아쉽지만 그거 다음 우리 사회 방송 때 그 싱크홀 이어서 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취재해가지고 4회 때 싱크홀 방송 조금 더 지난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아쉬움을 그렇게 좀 달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MBC도 KBS, SBS도 없는 내용을 다음에는 공개를 터뜨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에서 터뜨리겠습니다. 청취율 배를 올리기 위해서. 자, 오늘 청취율 배를 올려서 고정 칼럼, 고정 코너죠. 고정 코너를 욕심을 내시면서 2년 반 만에 출연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물어보고 왜 그러세요 자꾸. 다음에는 정말 재밌게 기회가 되면요.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회방송 때 우리 임상혁 소장님을 다시 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청취율을 보고 요거는 제가 꼭 물어볼게요. 우리 국민라디오 김용민 PD님한테 안 가르쳐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노동과 세계 조회수를 안 가르쳐 주신대요. 놀랄까봐. 근데 요것만은 좀 물어봐서 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나는 무방비다 컴백 방송 3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